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제 기사를 읽을 때 어떤 하나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단순히 여기에 글을 싣는 사람들이 수십 년 된 전문가나 아니면 대단한 헤지펀드 매니저라고 해서 수동적으로 진실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요새 실버 버튼에 눈이 멀어서 썸네일 어그로를 끄는 것에 맛을 들리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밋밋하더라도 시황일주의 본연의 목적인 여러분의 투자 공부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조금 해보려 합니다. 바로 경제 기사를 읽는 흐름. 여러분이 직접 금융 경제 기사들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금융 뉴스를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읽는지 그 생각의 흐름을 그냥 따라서 쭉 함께 이제 경제 기사를 읽고 설명해 드리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 파이낸셜 타임스 오피니언에 뜬 이 글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제자 글이고요. 이제 연준의 지나친 유동성이 많은 문제를 낳았다. 그런 요지의 글인데요. 글 쓴 사람은 이제 존 허스만 헤지펀드 매니저입니다. 이제 이 사설은 SVB 은행 사태는 두 가지 요인, 지나치게 많은 초과 예금과 투자 손실로 인해서 터졌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시중의 유동성이 적어서가 아니고 지나치게 많아서 일어났다고 강조합니다. 이제 2022년 말 기준으로 미국 은행 시스템에는 18조 달러 예금이 있었고 그중 10조 달러가 FDIC에 의해서 보호되는 예금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8조 달러는 FDIC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이었다는 것이죠. 이 초과 예금은 10년 이상 이어진 양적 완화 때문에 생겨났다고 이 사설은 주장합니다. 연준이 이제 8조 달러의 국채를 시장에서 사들이면서 이를 은행의 지급 준비금으로 대체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업은행들의 대출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3.4%씩 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1947년 이래 최저 수준이죠. 결국 이 많은 지급 준비금 혹은 누군가의 예금은 아무 효용을 일으키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무위험 수익률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면서 이런 자금들은 전부 투기적으로 수익을 쫓기 시작해서 모든 자산에서 버블을 만들어냈고 결국 현 시점에서는 그 버블들이 돌려주는 건 제대로 된 잠재 수익이 없는 리스크뿐이다. 이렇게 사설은 끝을 맺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조금 단정적으로 쓴 사설은 저는 항상 뭔가 이제 한 번쯤 의심하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 이야기가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코비드 이후에 양적 완화에서 파월의 연준이 과도하게 간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일개 유튜버도 2021년 중순부터 지금의 인플레는 일시적이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2008년에 금융위기 당시 그 버냉키 연준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미국을 가장 먼저 불황에서 끄집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버냉키는 통화주의자의 총수인 프리드먼의 충실한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냉키는 이제 MIT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시절 프리드먼의 미국 통화의 역사를 읽고 금융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바 있습니다. 이제 프리드먼은 그 저서에서 미국이 대공황에서 너무나 오래 고통을 받았던 이유를 이제 무너지고 있는 통화 승수를 상쇄할 만큼의 통화량을 공급해주지 않아서 라고 분석을 합니다. 통화 승수라는 것은 어떤 본원 통화가 금융 시스템의 신용과 대출을 통해서 몇 배의 통화량으로 바뀌는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1억 원의 돈이 있는데 그걸 은행에 예금하면 은행이 A라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고 A가 그것을 소비해서 B의 소득이 되어서 또 은행에 다시 1억 원이 예치되고 또 대출을 해주고 하면서 실제로는 1억 원이 있었는데 이게 몇 배의 통화량으로 뻥튀기가 되게 되죠. 그게 몇 배가 되는지를 통화승수라고 합니다. 금융위기 당시의 통화승수를 보시면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꺼리게 되고 신용 경색이 오면서 통화승수도 아주 대폭락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버냉키는 이 통화승수 폭락으로 인한 디플레이션의 망령을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것이죠. 문제는 이제 2015년을 기점으로 저는 멈춰섰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이제 위화나 위기로 중국이 휘청거리면서 그러지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코비드가 터져서 또 급락 조짐을 보이니까 놀라서 엄청나게 많은 양적 완화 및 재정 지출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오기 시작하죠. 이런 모습은 묘하게 1930년대 대공황 당시의 일본 상황과 비슷합니다. 대공황 당시에 미국과 유럽은 휘청거렸던 반면 일본은 그래도 대공황에서 가장 먼저 헤어나온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타카시 고레키오라는 정치인이 이제 금본위제를 벌이면서 일본 엔의 금태환을 중지시키고 달러와 파운드에 대해서 절하시키고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하고 정부 지출을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보다 5년 정도 더 전에 완전 고용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냉키 칼럼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인물인데
문제는 이 인물이 그런 경기 부양을 통해서 대공황에서 일본 경제를 구해낸 후에 인플레이션 조짐이 오기 시작하자 긴축으로 돌아서려고 하는데 군부와 많은 잡음이 있었고 결국은 암살을 당하면서 일본 경제는 폭주하게 됩니다. 이 트라우마 때문에 일본 은행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그의 국채 매입을 20세기 최대의 실수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이제 일본이 1990년대 디플레이 늪에서 제대로 된 완화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지지부진했던 것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랬던 당시 일본과 묘하게 지금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카시 고레키오와 프리드먼을 깊이 연구한 버냉키가 금융위기로부터 미국을 구해냈지만 적당한 시기에 긴축을 하지 않았고 이제는 또다시 파월이 크게 이제 양적 완화와 이제 바이든의 재정 지출까지 겹치면서 인플레이션의 망령이 찾아오고 있죠. 어쨌든 요약을 하면은 지금 존 허스만 이 사람은 연준의 양적 완화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비판을 하는데 저는 버냉키 때는 버냉키가 옳았고 파월은 멀리 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존 허세인이라는 헤지펀드 매니저가 양적 완화에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이유는 개인적인 원한도 있을 겁니다. 이분이 이제 1990년대 말부터 닷컴 버블도 예측했고 또 이제 2008년 금융위기도 예측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버블이라고 외치면서 오버밸류 되었다고 말했고 퍼포먼스도 당연히 엄청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운용하는 헤지펀드의 자금도 2010년에 비해서 2017년에는 6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이 시장의 작동 원리를 망쳐놨다고 불평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제 개인적인 부분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존 허스만의 사설에 대해서 제가 방금 반박한 논리에 대한 반론도 존재합니다. 양적 완화는 인플레이션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논리죠. 먼저 이제 양적 완화가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느냐, 조장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로버트 암스트롱이라는 에디터가 이제 CFR이라고 불리는 기구의 경제학자들이 올린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한 기고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글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이제 CFR이라는 요 기구 경제학자들이 올린 요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 기고문은 이제 연준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 기사를 굉장히 간단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연준이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중개자로서. 근데 그 국채 매입 대금이 은행의 대차 대조표 입장에서 바라보면 자산 쪽에는 연준의 계좌에 있는 지급 준비금, 그리고 부채 쪽에는 투자자 고객의 예금으로 잡히게 됩니다. 대차 대조표라는 것은 좌측에 자산이 있고 우측에 부채 및 자기 자본이 있는데 좌우가 동일하게 매칭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은행 고객이 국채를 연준에게 팔면 그 판 매각 대금이 일단 이 투자자의 은행 예금 계좌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 부채가 됩니다. 예금하는 사람의 예금은 은행의 입장에서는 언젠가 돌려줘야 될 예금이기 때문에 부채로 잡히죠. 그리고 그 부채만큼 자산 쪽에는 지급준비금 계좌에 찍힙니다. 지급준비금이라는 것은 연준이 시중은행들에게 예금 얼마당 몇 %를 준비해 놓도록 규제하는 그런 금액인데 보통 시중은행 측에서 연준에 계좌를 터서 거기에 이제 넣어두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에 비해서 지급준비금은 훨씬 더 낮습니다. 고객이 1억 원 예금을 하고 지급 준비율이 10%라고 하면은 은행은 1,000만 원 이상을 연준에다 예치해 놓고 나머지 9천만 원 혹은 그 이하는 대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1,000만 원보다 더 많이 예치하게 되면 이제 초과 지급 준비금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예금에 비해서 지급 준비금이 낮기 때문에 만약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양쪽이 점점점 늘어나면은 이 비율이 1대1에 점점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그만큼 은행의 유동성 지표인 예금 대비 지급 준비금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대출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높아지죠. 지금 이야기가 너무 복잡하면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연준이 은행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국채를 매입하면 은행의 유동성이 개선되면서 대출 여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금융위기 때는 은행들의 건전성이 너무 별로였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하면서 그렇게 쌓이는 돈이 은행 시스템 내부에 고스란히 축적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이제 은행들의 재무 건전성은 점점점 좋아졌는데 그만큼 지금 양적 완화하던 자금들이 대출을 통해서 경제에 풀리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그래프에서 빨간색은 은행의 초과 지급 준비금이고 파란색은 이제 연준의 국채 보유량입니다. 연준이 국채를 많이 사면 살수록 은행들이 홀딩하고 있는 이런 자금이 비례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양적 완화를 하는 부분이
이제 금융 시스템, 은행 시스템 안에서 소화가 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2020년부터는 연준이 지금 이 파란색만큼 매입을 하는데 은행이 홀딩하고 있는 이 빨간색 초과 지급 준비금은 그만큼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갭만큼, 이 갭 차이만큼의 자금은 은행이 외부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뜻이죠. 요게 이제 CFR 경제학자들의 논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암스트롱 씨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먼저 은행이 대출을 하느냐 마느냐는 시장의 대출 수요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대출 수요자들의 신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달려있지 은행 자체의 재무 건전성과 유동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달려있지는 않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은행의 CEO가 와 이게 우리가 유동성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어디라도 대출해주자 이렇게 이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본인의 은행업계 지인들 말로는 그렇다 이렇게 주장한 거라서 살짝 뇌피셜이 있고요. 두 번째 주장은 이겁니다. 여기서 하늘색은 연준의 국채 홀딩이고요. 핑크색은 미국 은행들에 의한 대출입니다. 이제 암스트롱에 의하면은 이 두 가지를 보면은 CFR 경제학자들의 논지가 맞는데 여기 남색의 지급 준비금은 전혀 대출과는 이제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 둘이 함께 움직여야지 더 높은 지급 준비금이 더 많은 대출을 유도한다는 논리가 맞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CFR 경제학자들의 논리가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근데 저는 사실 암스트롱의 이 설명이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지금 국채 매입 속도는 여기서 평탄해짐에도 불구하고 대출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은 꺾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솔직히 이 부분에서는 암스트롱 씨가 무슨 논리인지 잘 이해가 가진 않고 그보다는 이 다음 부분이 좀 더 합리적인 반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급 준비금이 꺾이는 이유는 이 연두색, 연준의 영래포 시장으로 자금이 모여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죠. 이제 영래포 시장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시중의 금융기관들이 잉여 자금을 연준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창구인데요. 연준이 들고 있는 국채를 담보로 금융기관들의 돈을 받았다가 며칠 후에 이자를 합한 더 높은 가격으로 국채를 되파는 식으로 운영이 되죠. 다시 말해서 시중의 통화량을 연준이 흡수했다가 돌려주는 겁니다. 이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결국은 연준이 뿌리는 유동성이 영래포 시장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논리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암스트롱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양적 완화는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이제 주입하는 역할을 하지 대출을 유도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지금 하고 있는 양적 긴축도 유동성을 빼는 역할을 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이고 리스크 감수 성향을 낮추고 또 현금 및 무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하는 것은 시장의 그런 변동성이다.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선택을 하자면 살짝 더 CFR 경제학자들의 쪽으로 생각이 좀 기우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은 뭔가 토픽을 정하고 정리해서 알려드리기보다는 제가 파이낸셜 타임즈를 위주로 금융기사나 경제기사를 읽을 때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을 막 그렇게 그냥 쭉 따라가 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존 허스만이라는 그런 헤지펀드 매니저가 연준의 양적 완화를 엄청 비판하면서 유동성을 지나치게 뿌린 것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는 날선 기사를 냈고 그걸 읽고서 저는 비록 파월의 연준은 너무 멀리 간 게 맞지만 버냉키 연준은 장기 부채 사이클의 막바지에서 통화 승수가 무너지며 디플레를 동반한 공황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고군분투를 했던 것이고 거기에 일단은 성공했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30년대 일본의 예시를 들어서 이제 지금도 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양적 완화는 인플레이션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암스트롱의 이제 기고문에 있어서 또 읽어보았습니다. 이 기고문에 이제 CFR이라는 기고문의 경제학자들이 연준의 양적 완화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이었죠. 근데 참고로 이제 존 허스만의 기고문은 어제 날짜인데 이 암스트롱의 기고문은 작년 7월 기고문이라서 현재 시황과는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조금 오늘은 정리가 안 되고 좀 생각의 흐름 따라서 뒤죽박죽이긴 한데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제 기사를 읽을 때 어떤 하나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단순히 여기에 글을 싣는 사람들이 수십 년 된 전문가나 아니면 대단한 뭐 헤지펀드 매니저라고 해서 수동적으로 진실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주장을 읽게 되면 그와 반대되는 포지션에 있는 전문가의 의견도 꼭 검색을 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지금 이 암스트롱 씨의 사설,
이런 사설들은 본인의 실력을 늘리는데 엄청나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람의 사설은 다른 CFR 경제학자들의 기고문에 대한 주장을 반박하는 사설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제 CFR 경제학자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서 정리해주고 반박을 진행하기 때문에 경제 기사를 읽는 실력을 늘리는데 이런 부류의 기사보다 더 좋은 기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설들을 이제 읽을 수 있는 곳은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피니언 쪽 보통 이제 사설이 많이 실리는데 이 메뉴보다는 여기 마켓에 들어가시면은 요 메인에 떠 있는 요 화면에서 오피니언과 분석 요 탭에 나와 있는 글들을 그냥 하루에 뭐 하나 두 개 정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요즘은 이제 영어를 모르셔도 그런 크롬의 요 번역 기능 이거를 이렇게 쓰시면은 정말로 번역이 잘 되어 나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읽는데 무리 없을 정도로 번역이 잘 되기 때문에 요렇게라도 많이 읽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월스트리트 저널 제가 로고를 오마주한 WSJ 참고로 근데 저는 WSJ보다는 파이낸셜 타임즈를 더 많이 보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이제 마켓에 보시면은 이렇게 칼럼란이 있습니다. 여기를 참조하셔도 되고 그냥 뭐 이 두 개 소스 정도에서 하루에 하나 두 개 정도만 좋은 기사 아까 전에 암스트롱 씨 기사처럼 그런 이제 좋은 기사를 읽는 거를 뭐 몇 달만 하셔도 솔직히 여러분이 경제와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엄청나게 트이는 것을 아마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실천이죠. 마치 모두가 매일 1시간 운동하면 건강해진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술, 담배가 해롭다는 걸 알면서 또 술, 담배를 하는 것처럼 거시경제를 읽는 눈을 기르는 방법도 이렇게 간단하게 하루에 한두 개 사설만 읽어보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인데도 대부분의 분들은 실천을 매일 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 이 작은 것을 실천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만큼 작은 노력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투자 성적을 올리는 게 쉽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런 거를 읽는다고 해서 당장 내일 수익이 더 많이 나지는 않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하다가 처음 한 매매에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변동성 때문에 노력이 가려질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절대로 세상은 노력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그런 실천을 조금씩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